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하면서 오늘도 양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 다음 날인데 반등을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4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7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60억, 55억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반등을 그래도 V자로 좀 해주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코스피가 4일 정도 바짝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증시가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트의 움직임일 뿐이고요. 코스피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해결이 되었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본다면 이 차트는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그 요인들이 언제 이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을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일 정도 연속으로 또 빠지고 있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첫날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00억을 매수했지만 연기금 투자자가 방어를 해주었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 금융 투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을 뱉으면서 빼주고 있습니다. 방어는 기금이 해주고 차익 실현은 금융 투자가 하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이 코스피를 매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투자자들 이 관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저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코스피가 좋을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가 아니라 코스피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금 차원에서의 그런 방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내내, 그죠? 몇 주 내내 지금 이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 방어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고 방어를 하는 것을 주가를 마구 올리면서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받치면서 진행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보다 언제든지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690포인트로 반등을 했지만 바짝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700 아래이죠. 그리고 이전 저점보다 훨씬 밑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바짝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지만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은 별로 지금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사실 뭐 크게 지금은 영향을 주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해외 증시는 코스피는 좀 올라갔지만 상해 종합 2% 떨어졌고요. 니케이도 1% 떨어졌고요. 나스닥 다우도 같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0.5, 0.6%.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 해외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별로 올라갔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열심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해결을 하는 그 시점에 결국에는 해외 시장의 이 불안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치적인 이벤트 이전에도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릴 때 성장성과 이 기업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시장의 이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이 반대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 많이 올라갔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니케이를 떨어뜨릴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이고요. 환율은 1434원입니다. 오늘도 2.8원 올라갔고요. 아래 꼬리를 지금 달지 않고 계속 서서히 밀어붙이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부터는 1,300원에서부터 1,430원까지 130원이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이 수입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환율로 구입을 했다면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온 그 상황이 고착화가 된다면 점점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면 우리나라 이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그게 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고 한번 바짝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요때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다. 이전에 급격하게 올라가던 그 시점과 지금이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양봉 하나가 더 나와서 더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지금 415빌리언이죠. 4,150억입니다.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로 있는데요. 뭐 이 2024년의 그래프만 보시면 뭐 비슷한 거 아닌가, 크게 지금 영향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에 이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보시면 점점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죠. 그 이전에 2022년으로 가시면 급격하게 달러 보유고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시면 우리나라 2022년 1월부터 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4,630억 달러였는데 지금 4,150억 달러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다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보유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 강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도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이전 고점을 뚫고 나간다면 정말 이제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던 그 가격대까지 치고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환율이 약했던 적이 없다. 강했던 적이 없다.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거의 뭐 3년 내내 이렇게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래된 만큼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고 국내 외환 보유고가 빠져나갔고 이 기초 체력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일찌감치 우리나라 시장을 좋지 않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번이 트리거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계속 이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좀 더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자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요인들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뭐 모든 이 관리하는 분들이 다 바뀌더라도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금은 영향을 주는 것은 기축통화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라든지 엔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하든 간에 크게 지금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정말 이제 두드려 맞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이제 덜 타격을 받고 방어를 할 거냐,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런 와중에 어제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CPI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었고요. 전달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 지표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이 상승률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2%대의 초반에 그런 물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지표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구매자까지, 생산자 물가 지표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크게 예상치 2.6이었는데 3%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물가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2월은 뭐 일단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요. 혹여나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결정이 될 텐데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제 타격이 클 거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때 이제 또 FOMC에 대한 회의를 하겠죠. 그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렸다고 한들 이 미국의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4.33%로 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지표가 또 높게 발표가 되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높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월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테지만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것부터가 이제 모순인 거죠. 그래서 FOMC도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는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미국의 부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선 이전부터 일찌감치 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경을 넘어섰습니다. 5경 원.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가 많이 풀려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부채가 5경이기 때문에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2천조 원이라고 어제 데이터가 나왔죠. 1년에 2천조를 이자로 갚아야 되는 그런 국가의 상황인데 이거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찍어낸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채는 단기 국채를 찍어내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단기로 찍어내서 당장 다시 새로 국채를 만들어서 이걸 메우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를 나중에 더 찍어내도 이제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부채 발생률이 전체적으로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런 전략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PPI 지표가 높게 나오고 CPI 지표가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나와서 이 시장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저 국채를 빚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발행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미국의 국채를 이제 발행을 했으면 누군가는 이제 매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과연 매입할 수 있는 수급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 혹은 뭐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그런 테더까지 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한계가 이제 터지는 순간 미국은 또 한 번 디폴트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될 건데요. 그게 당장 내년 1월에 그 회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 부채 한도를 더 늘리면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의회 자체가 상원이고 하원이고 트럼프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들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디폴트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뭐 쉽사리 이제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이 뭘까요? 국채를 또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국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채를 매입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이 시장 전체에 부채가 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채를 마구마구 늘렸는데도 이게 오히려 이제 이 국채를 찍어낸다는 것이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럼 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높여 놓았는데 금리를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국채를 또 대량으로 찍어낸다? 그럼 시장이 계속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이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관세도 있고요. 근데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이제 이 우방국들을 압박하는 그런 이 정책들 때문에 서로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물가를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년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2025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위기가 생각이 나죠. 2007년 때. 그 금융위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미국 부동산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요. 그게 저소득층의 모기지, 그죠? 담보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담보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인데요. 그게 사실 2023년쯤에 은행의 파산 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들리지 않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미국 금융권 불안이 있었다. 그게 2023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2025년까지 만기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미국이 2천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2천조를 지금 빚을 내서 저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2천조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은행 금융권들이 이 자금이 꼬일 거고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이런 은행이 기초 이 체력이 약한 은행들부터 파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텐데 그게 2025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지금 이러한 대출자들의 차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40%까지 평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2023년에요. 그래서 그 위기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 시장의 부채가 계속 늘리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터지면서 언제 한번 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연착륙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시장은 항상 이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순식간에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 만기가 도래해서 새로운 이제 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만기를 메우면 좋겠지만 지금 금리가 안 떨어졌잖아요. 내년에도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고금리를 메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 건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개인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커질 것이고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감도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면서 일부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장이 크게 무너졌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도 같이 깎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잡아내서 일찌감치 이제 대응을 좀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분석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또 이제 큰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뭐 찬성이 되냐 반대가 되냐 그렇게 결정이 날 텐데 결국에는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국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이다. 찬성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찬성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한 번의 판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간까지 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럼 또 이래저래 2025년 1분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대선도 다시 뭐 하게 될 거고요. 찬성이 되었을 때는. 근데 반대가 되면 또 그것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 이제 이렇게 정쟁 싸움이 될 거고 누가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냐 이런 싸움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지금 한국은 위기가 왔다. 시작이 되었다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기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더 큰 위기가 왔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제 빠져나가는지를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12월 19일에 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의 부채에 따른 금융위기, 부동산발 위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일본이 12월 19일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는 상황 속에 이제 내수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좀 오래 보았고요. 사실상 뭐 종목은 지금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시장에 대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숙지를 하셔도 지금 대충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가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이제 시장을 분석하시고 기업도 기업만큼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90원 하락했고요. 3.3% 하락해서 17,2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 뭐 크게 없었고 17,240원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옵션 만기였고요. 옵션 만기 다음날 바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고 이 수급 자체가 기계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650만 주로 다시 줄어들었고요. 전날 상승했던 부분을 돌려놓으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테마가 사실 좋지 않은 그런 국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투자자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계속 한다라고 우리가 보았었는데 결국에는 옵션 만기 전날, 옵션 만기 당일,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바짝 또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6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93만 주 매도했는데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도 투신 17만 주, 연기금 투자자 26만 주, 22만 주, 사모펀드가 13만 주 매도하면서 모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계속 저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매수 없이 계속 이탈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장기적인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이 투자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전국, 이런 이 정부의 지원을 받던 테마가 좀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 매수를 유지하는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일단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탈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별 차트 당연히 좋지 않고요. 떨어진 상황에서 어제 양봉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또 다음 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분석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국내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해결된다라는 것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 시끄러울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이후에 오는 이 상황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를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락에 대한 이 멈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길게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시장 전체, 아까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기 전에 20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그죠? 자세히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장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방의 선택이 더 이제 이 원망스러운 상황이고요. 빠르게 이제 올라갔다면 저는 일부를 덜어내도록 여러분들께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급락을 할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네, 합병까지 철회되면서 모든 이슈가 사라졌음에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잔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91만 주까지 줄었는데요. 사실 뭐 준다라는 게 주가가 떨어져서 충분히 공매도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상황 아닌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최근에 좀 줄어드는 모양새였죠. 근데 이제 대차 잔고가 오늘 잔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고 다시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체결이 73만 주 되었고요. 상환이 47만 주에서 26만 주, 뭐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대차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은 직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증권의 매도세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며칠째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이탈을 하고 있고 보유율은 23.8%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유율은 높은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떠나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12월이 또 끝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그죠? 1월 달에도 미국의 부채 협상안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돌아오는 만기 부채를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상황 속에 일본은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국내 이제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삼중고다. 그래서 그걸 다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방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웨스팅하우스 합의 혹은 뉴스케일 파워발 대규모 수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예상만큼 빠르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은, 단기 상승은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상승을 할 때쯤, 그죠? 소식이 나올 때쯤 시장 상황이 또 무너진다면 그것조차도 지금 묻혀버릴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빠르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계속 원전 에너지를 활발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을 위한 6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라늄 확보를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거고 대체 이 국가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력 에너지를 우방국으로부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제조를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기회가 이제 왔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그게 합의만 되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 얘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SMR에 대한 수출, 그 다음에 이 협력에 대한 MOU 체결을 하겠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게 그 안건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될 건가, 그게 언제 될 건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 때 그거를 마무리를 짓고 트럼프 때 이제 이어가는 과정으로 좀 가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1월 달로 가버리면 트럼프 취임식이죠, 곧.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도 2025년에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이 입찰을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로사톰과 이제 한전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튀르키예 쪽은 이 러시아 쪽을 선호를 하고 1차 분도 러시아로 갔었고요. 3차 분도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서 이 2차 분은 누가 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한국보다는 좀 로사톰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한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겠죠.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누구와 협의를 해야 되느냐 물음표. 그리고 특히 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던 그런 이제 야당 쪽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이 나온다. 그게 뭐 대통령이 그쪽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힘을 주겠구나. 근데 원전이 뭐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완전히 우리나라 이 국내 원전 업계를 고사시킬 만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 단계까지 갔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 대폭 밀어줘도 사실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사를 이제 숨통을 틔워줬다. 이제 본전으로 왔는데 이 대폭 지원을 이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고사에서 살아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뭐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수출에 대한 예산안 줄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수출은 당연히 해야죠. 수출 예산 줄이면 정말 그거는 잘못되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수출의 지원을 떠나서 그 SMR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대형원전에 대한 개발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원전 선발주 금지법을 발의를 해버립니다. 선발주, 원전에 대한 그런 이 건설이 허가가 되지 않으면 발주를 진행하지 말라라는 법안인데요. 뭐 언뜻 들어보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전 업계 입장을 얘기 들어보면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걸 제 기간 안에 짓기 위해서는 이 안전 평가를 할 때 안전 평가가 크게 차질이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주기기 제작을 미리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기기 제작이 지금 이제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평가하는 동안에 주기기 제작이 완료되면 건설하는 그 상황 속에 바로 이제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주기기 탁 꼽고 그게 이제 건설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주기기를 제작하지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건설해도 이제 주기기 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건설이 시작되고 그 주기기 생산되는 그 기간 동안 그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건설 관리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인건비 나갈 거고 재료비의 분배도 굉장히 애매할 거고요. 건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경쟁력 중에 하나였던 그런 납기, 그 다음에 건설 가격이 둘 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전을 뭐 밀어주기는커녕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탁상 공론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를 해버리면 네, 전혀 실무진들 입장들 그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뭘 이제 바라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러한 법안들이 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있죠.
연내 확정이 결국에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중위 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고요. 산업부 최종 보고 지연, 폐기된 새로운 전력 정책 수립 방향 갈 수도 있다. 계속 미뤘잖아요.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폐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폐기가 되면 원자력 발전 당연히 줄일 거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늘리겠죠. 그럼 원자력 발전 그 대형 3개, SMR 총 다 해가지고 4개 짓는 거 줄여봤자 5기가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네, 신재생에너지로 만들 거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춰라. 그렇게 늘리고 싶으면 재생에너지 단가를 비교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죠? 우리나라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적인 전력 특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를 발표를 하라니까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석탄을 쓴다고요. 우리나라는 탈탄소 하겠다는데 원하는 탈탄소 하려면 LNG 써야 되겠죠. 근데 LNG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런 대외 그런 상황 속에 LNG 가격이 치솟으면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LNG가 많이 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LNG 다 수입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거?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그러면 탈원전해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성에 대한 대안을 못 내놓잖아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맞다. 재생에너지 안 늘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못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고 이 단가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왜 높은지를 분석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거 없이 원전을 늘리는 정부가 잘못이다. 원전에만 집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뒷전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저도 이렇게 보는데 투자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위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예산 꼴랑 몇백억, 수십억짜리 통과시켰다고 다음도 좋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빠르게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망을 지금 건설해야 되고 고준위 특별법을 건설해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일지라도 정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기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뭘 하겠다는 건지 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올바른 이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합리적으로 선택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산업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SMR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야당 반대의 님비 심리 극복을 또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설득을 하지 못하면 절대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득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에는 국민 하는 그쪽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제 동의를 한다면 본인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국민 81%가 원전이 필요하고 92%가 고준위 방패장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국민을 외치고 본인들이 반대하는 그쪽에서는 국민이 왜 내팽겨지는지 그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에너지 상황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좋은 상황이 한 번에 지금 뒤집어진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는 계속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들도 가감없이 분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자들은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업도 볼 거고요. 기업이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집중적으로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